서울 홍익대학교 근처 한 카페. 오후 3시경.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돼. 한국 드라마가 세계 1위라고. 우리 중국 드라마가 얼마나 깊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줄 알아.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한국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리화웨이, 진정해. 여기 도서관 아니야. 진정하라고. 너희들이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보여주면서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할 때는 언제고 내가 팩트를 말하면 진정하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 한국 학생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작품들이 그런 거 다 운이야. 마케팅이고.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못 만드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드라마. 웃기지 마. 우리 중국 고전 문학을 따라할 뿐이야. 진짜 스토리텔링이 뭔지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리화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란 25살의 대학원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부끄러운 경험담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영화학원에서 영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와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살았죠. 특히 중국의 찬란한 드라마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서유기, 삼국지, 홍루몽 같은 고전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을 보며 자랐고 중국만이 가진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과 철학적 깊이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고 있었죠. 한류라는 것도 그저 마케팅이 잘 된 거품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문화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중국 영상 산업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 제 목표였고 서구 문화나 다른 아시아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는 중국 고전 드라마의 열화판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동기들이 넷플릭스 순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이번 주도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1위네. 진짜? 또 한국 거야? 응, 더 글로리 시즌2. 전 세계에서 동시에 1위 했대. 저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1위. 웃기는 소리. 마케팅 잘한 거지 뭐. 진짜 깊이 있는 스토리는 우리 중국 드라마에 있다. 한류는 그냥 거품일 뿐. 곧 터질 거임.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제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지만 몇몇은 반박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너 한국 드라마 제대로 본 적 있어? 킹덤 같은 거 봤어? 요즘 중국 드라마 검열 때문에 재미없는 거 모르나? 한국 가서 직접 봐라. 말만 하지 말고. 마지막 댓글이 저를 완전히 자극했습니다. 한국 가서 직접 봐라라니요. 저는 즉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좋아. 직접 가서 한국 드라마 산업이 얼마나 허접한지 폭로해주겠다. 한국 가서 그들의 실체를 까발려서 다시 글 올릴게.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과 게시판에 서울의 한명문대 영상학과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6개월간 한국에서 드라마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웨이보에서 한 말을 실행에 옮길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산업의 허점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얼마나 중국 문화를 표절하고 있는지 폭로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면접에서 교수님이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 드라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학술적인 목적이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파헤쳐서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하겠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합격 통지를 받은 후 저는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째, 스토리 깊이 부족, 중국 고전 문학 대비 너무 얕음. 둘째, 역사 왜곡, 사극 드라마에서 중국 영향을 축소. 셋째, 상업성 우선, 예술성보다 마케팅에 치중. 넷째, 서구 모방, 독창성 부족, 할리우드 공식 따라하기.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돌아와 글로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큰 소리 쳤습니다. 한국 가서 그들의 민낯을 다 까발려줄 거야. 한류가 얼마나 허상인지 보여주겠어. 친구들은 제 의지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3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이 베이징 공항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시설이 정말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데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먹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서양인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지하철 시스템이 생각보다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선도가 명확하고 안내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작은 나라라서 관리하기 쉬운 거겠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그 명문대학교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캠퍼스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살짝 놀랐지만 여전히 베이징의 대학들이 더 웅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학과 사무실에서 담당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리화웨이 씨, 환영합니다.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은 처음이에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그럼 먼저 우리 학과의 드라마 제작 실습실부터 둘러볼까요? 실습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비들이 정말 최신식이었습니다. 4K, 8K 카메라는 물론이고 편집 장비, 음향 시설까지. 베이징 영화학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학생들의 졸업작품 몇 편을 보여주었는데 퀄리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학생 작품 수준이 아니라 실제 방송에 내보내도 될 만한 완성도였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네, 우리 4학년 학생들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 중 몇 작품은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박준혁이라는 한국 학생이었는데
영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중국 드라마도 많이 봐요. 정말요? 어떤 거요? 낙양의 여제, 장월진명 같은 거 재밌게 봤어요. 중국 역사 드라마는 정말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도 중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인정하는구나 싶었죠. 그렇죠. 우리 중국 드라마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한국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준혁이 다음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봐요. 스토리가 더 탄탄하고 연출도 더 세련된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킹덤 같은 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좀비와 조선시대를 결합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비판을 엔터테인먼트로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건 다 서구 장르를 따라한 거예요. 좀비 장르는 원래 서양에서 나온 거고 생존 게임도 일본 만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걸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좀비 드라마에 조선시대 신분제 비판을 넣고 생존 게임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담아낸 거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국 드라마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 김 교수님이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성공한 아시아 드라마 3편을 분석해서 발표해 주세요. 스토리 구조, 연출 기법,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 드라마 3편을 선택할 계획이었습니다. 장월진명, 낙양의 여제, 삼생삼세 심리도와 같은 작품들로 중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중국 드라마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일본, 태국, 터키 드라마였고 중국 드라마는 간혹 순위권에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중국 드라마가 더 인기가 많을 텐데. 더 충격적인 것은 유튜브 조회수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예고편은 수억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킹덤, 더 글로리 등도 수천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드라마들은 생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리즘 조작이야. 서구권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부러 한국 드라마를 밀어주는 거야. 저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교수님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KBS와 TVN 방송사 견학이었습니다. 실제 드라마 제작 현장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간 곳은 KBS였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즌 2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세트의 규모와 정교함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PD님이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동시 방영됩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훌루 등에서 동시에 서비스되고요. 16개국이요? 네. 한국 드라마는 이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합니다. 자막과 더빙도 제작 단계에서부터 준비하고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태프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촬영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고 음향 감독은 칸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었습니다. 조명 감독은 일본에서 온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제 완전히 국제적인 협업으로 만들어져요. 최고의 스태프들을 전 세계에서 모셔와서 작업합니다. PD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TVN에 갔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후속작을 제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은숙 작가님이 직접 스토리텔링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강점은 감정의 디테일입니다. 우리는 인물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 커피를 선택했는지, 그 순간 어떤 기분인지, 그것이 스토리에 어떤 의미인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대부분 큰 틀의 스토리에 집중하지, 이런 세밀한 감정 묘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전 세계 시청자를 생각해요.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하죠. 사랑, 이별, 가족, 우정. 이런 감정들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단순히 마케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준혁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웨이 씨, 혹시 중국에서 보보경심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당연히 알죠. 우리나라 대표 타임슬립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거 원작이 한국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라는 거 알아요? 뭐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혁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보보경심이 2011년에 나왔고 한국의 달의 연인이 2016년에 나왔으니까 중국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원작 소설 자체가 중국 작가 퉁화가 쓴 거예요. 2005년에 온라인에서 연재되기 시작했고요. 한국 드라마는 그 소설을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만든 거예요. 그럼 중국 드라마가 원조가 맞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한국 버전이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연출과 음악, 배우들의 연기가 더 세련되게 만들어져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작이 중국인데 왜 한국 버전이 더 유명해진 걸까요? 그 외에도 꽃보다 남자 같은 경우도 원작은 일본 만화지만 한국 드라마 버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했어요. 대만, 중국, 태국에서도 리메이크했지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김 교수님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리화웨이 씨, 드라마 제작비에 대해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 평균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톱클래스 드라마는 회당 20억 원 정도 들어가요. 킹덤 같은 경우는 회당 30억 원이 넘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드라마도 대작의 경우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지만 평균적으로는 한국보다 낮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투자 회수 방식이에요. 한국 드라마는 국내 방영권, 해외 판권, OTT 판권, 굿즈, OS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경우 제작비는 200억 원 정도였지만 전 세계 판권료와 관련 수익을 합치면 2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토리와 연출의 퀄리티가 받쳐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산업이 단순히 운이나 마케팅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김 교수님이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실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2주간 실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새로운 로맨스 드라마의 스크립트 리딩부터 촬영까지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첫날 스크립트 리딩에 참석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대본 해석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대사를 읽는 게 아니라
인물의 심리 상태, 감정의 변화, 다른 인물과의 관계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연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태프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연출부는 각 장면의 의도와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명했고, 촬영 감독은 어떤 앵글과 조명으로 그 감정을 표현할지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조명은 차가운 톤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스태프 미팅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은 처음 봤습니다. 실제 촬영 현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감독이 배우들에게 요구하는 디테일의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당신의 캐릭터는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드러나야 해요. 사랑은 눈동자에, 두려움은 눈과 떨림으로 표현해주세요. 배우는 그 디렉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감정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같은 장면을 10번 넘게 촬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말이죠. 감정의 디테일에 대한 이런 집착, 완벽을 향한 이런 노력이 결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후반 작업을 지켜볼 때였습니다. 편집 감독이 하나의 키스신을 편집하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우들의 표정, 손의 움직임, 호흡, 심지어 눈썹의 미세한 떨림까지 모든 것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남주인공의 표정이 가장 절절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주인공의 눈이 살짝 떨리죠. 이 순간들을 연결하면 시청자들이 정말 가슴 뛰는 키스신이 완성됩니다. 음향 감독은 심장 박동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에서 소리는 감정의 50%를 담당해요.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과 기술력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작진들과 함께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 중국 드라마도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럼 중국 드라마 중에서 글로벌하게 성공한 작품이 있나요? 어떤 조연출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장월진명이나 낙양의 여제 같은 작품들이요. 정말 스케일도 크고 스토리도 웅장해요. 아, 그런 작품들이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에서 서비스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나요?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요?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중국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드라마는 어떤 플랫폼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던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국 드라마의 우수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드라마 산업분석 특강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강연자는 파리 소르본 대학의 장 미셸 프레빌 교수였습니다. 그는 칸 영화제에서 아시아 영상 문화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교수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 OTT 플랫폼 콘텐츠 소비 통계. 한국 콘텐츠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중국은 10위 밖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인구 5천만의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통계들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 탑 50개 중 한국이 42개를 차지합니다. 2023년 한국 드라마의 해외 수출액은 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레빌 교수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작의 자유입니다. 한국은 정치적 검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작가들이 자유롭게 사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이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다룰 수 없었거든요. 둘째, 감정의 보편성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적이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다룹니다. 사랑, 가족, 우정, 성장. 이런 주제들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셋째,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교수는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검열로 인해 창작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요. 중국 드라마는 분명히 웅장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하지만 감정적 디테일이나 현대적 감각면에서는 한국에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감성이나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에는 5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는 친절하지만 날카롭게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에서는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창작 환경과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중국의 서유기는 위대한 고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나요? 한국은 그런 재해석의 천재들입니다. 킹덤을 보세요. 좀비라는 서구 장르의 조선시대 배경을 결합하고 거기에 신분제 비판까지 담아냈습니다. 이런 창의적 융합이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칸 영화제에서 20년간 일하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순간 문화는 죽는다는 것이죠. 한국은 항상 도전하고 혁신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리에서 본 광경이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K-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온 치킨집이에요. 어머, 정말. 사진 찍어주세요. 일본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유럽에서 온 것 같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킹덤의 한양 세트장 모델이 된 곳이라고 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습니다. 그들도 K-드라마 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더 글로리의 엔딩 장면 찍힌 거 알고 있지? 어머, 정말. 빨리 사진 찍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인들조차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요.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본 것이 제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한 코너 전체가 K드라마 굿즈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초콜릿, 오징어 게임 라면, 킹덤 텀블러. 계산할 때 알바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품들 많이 팔려요? 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사가세요. 중국 분들도 엄청 사가시고요. 중국 분들도.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준혁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준혁아, 사실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어. 네. 무슨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가 별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 중국 드라마가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 준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 드라마는 정말 대단해. 나는 지금까지 무지한 채로 편견만 갖고 있었어. 화웨이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잘못된 마음으로 여기 왔어. 준혁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믿었는데 적어도 드라마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그동안 한국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시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을까? 중국이 최고라고 믿는 것도 사실은 근거 없는 맹신이었을까?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연구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튜브에서 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본 K드라마의 성공 요인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상에는 전 세계 각국의 드라마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전문가의 코멘트였습니다. 중국도 한국 드라마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 기법이나 편집 스타일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라는 글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니. 다음 주말, 저는 강남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상속자들, 시크릿 가든 등 유명 드라마들의 촬영지를 찾아서 말이죠. 코엑스몰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류샵이 가득한 코너에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K드라마 굿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랑의 불시착 현빈이 입었던 코트와 같은 브랜드예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방영 후에 이 브랜드 매출이 300% 증가했어요.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K드라마의 파급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드라마 정말 유명해요. 웨이보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한국 배우들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제 동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연구 주제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김 교수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 교수님은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제대로 연구해서 중국 드라마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편견 없이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킹덤을 정주행하면서 놀랐습니다. 좀비라는 서구 장르에 조선시대 신분제 문제를 결합한 창의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액션, 공포,
드라마적 감동을 모두 담아낸 연출력도 놀라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를 소재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강렬하게 비판할 수 있다니. 이런 메시지를 엔터테인먼트로 포장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는 울었습니다.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로맨스로 풀어내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로 만든 것이 대단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칭찬하는 글을 SNS에 올리자 난리가 났습니다. 화웨이야, 너 미쳤어? 한국에 가더니 완전히 세뇌당했네.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봤길래 이렇게 변했어? 우리 중국 드라마가 얼마나 위대한데 왜 한국 걸 칭찬해?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아, 나도 처음엔 너희들과 같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너는 중국인의 자부심도 없냐? 한국에 가서 돈이라도 받았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연구 주제를 바꿨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겠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더 좋은 중국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좋은 중국 드라마. 우리에게는 이미 찬란한 문화가 있어.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화웨이야,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니 빨리 돌아와.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성과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건 다 조작된 통계라고 하시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 지도 교수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화웨이, 내가 한국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교수님, 저는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뿐입니다. 객관적?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중국을 배신하는 행위야. 장학금도 끊을 수 있어. 협박성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다행히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준혁이가 위로해줬습니다. 화웨이 씨,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처음엔 한국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대학에 와서 영상학을 배우면서 우리 드라마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그때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다른 한국 친구들도 저를 격려해줬습니다. 화웨이야, 내가 중국에서 욕먹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옳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중국 드라마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계속 버틸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도 하에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성공 요인 분석과 중국 드라마 산업의 시사점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진들의 해외 경험이 정말 풍부했습니다. 대부분의 PD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수를 받았고 작가들도 세계 문학을 폭넓게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글로벌 스탠더드를 의식해요.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한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제작진들이 중국 내수 시장만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죠. 가장 놀라운 것은 기술적 차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촬영 기법, 편집 기술, 음향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장이라서
오히려 더 완벽해야 했어요. 대충 만들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어떤 PD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중국은 큰 내수 시장이 있어서 오히려 안주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이 없으니까 혁신의 동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OST의 중요성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배경음악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도깨비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곡은 드라마의 감정을 100% 담아냈어요. 음악만 들어도 드라마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음악 감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 OST들은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계속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 OST를 찾아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의 디테일이 뛰어났습니다. 연기 학원에 견학을 갔을 때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도 연기해야 해요. 표정, 눈빛, 몸짓으로 모든 걸 표현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대사보다는 배우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로 감정을 전달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구조도 정말 치밀했습니다. 16부작이라는 한정된 분량 안에 완벽한 기승전결을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1회에서 반드시 후킹 포인트를 만들어야 해요. 시청자가 2회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어떤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들을 분석해보니 매 회마다 클리프행어 절정에서 끊기는 기법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마케팅 전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OST 굿즈, 촬영지 투어, 팬미팅, 심지어 드라마에 나온 음식이나 패션까지 모든 것이 상품화되었습니다. 대장금이 방영된 후 한국 관광객이 30% 증가했어요. 드라마 하나가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바꾼 거죠. 관광공사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편견에서 이해로 중국 유학생의 한국 드라마 산업 여정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한국에 올 때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중국 드라마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개월간 연구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국 드라마의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국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리화웨이 학생, 그렇다면 중국 드라마는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거대한 시장이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글로벌 감각을 배운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창작의 자유를 늘려야 합니다. 작가들이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해야 해요.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제 답변에 많은 중국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언론에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습니다. KBS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제안했습니다. 한류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출연하실 의향이 있나요? 저는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중국 SNS에 퍼지자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리화웨이는 매국노다. 한국에서 돈 받고 중국을 욕하는 놈. 중국인의 자격이 없다. 이런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어 협박성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화웨이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중국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리화웨이가 한 말이 맞다. 우리도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인 분석을 한 건데 왜 매국노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발전하려면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특히 영상 관련 전공자들과 한류 팬들이 저를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은 며칠간 계속되었고 결국 중국 정부에서 관련 글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것인가. 김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화웨이 씨, 우리 대학원에 정식으로 입학하는 게 어떨까요?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한중 문화교류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중국 드라마 발전에 직접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엔서울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무지한 청년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진실을 알린 이상 끝까지 가야 해. 2024년 9월,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들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화웨이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됐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겸손함도. 대학원에 복학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화웨이, 내 논문 주제를 바꿔라. 한국 드라마 연구는 안 된다. 왜요, 교수님? 학교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한국을 너무 띄워주는 연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학술적 자유는 자유. 내가 중국 학생이라는 걸 잊었나? 조국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지. 저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영상학과의 몇몇 후배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저희도 한국 드라마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비밀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시아 영상문화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비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아시아 영화 연구 모임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 드라마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몇 달 후, 우리 그룹의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 후배가 한국 드라마의 편집 기법을 분석해서 중국 드라마에 적용한 단편을 만든 것입니다. 기존 중국 드라마와 확연히 다른 완성도였습니다. 감정의 디테일, 음악과 영상의 조화,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한국에서 배운 기법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어디서 이런 기법을 배웠어? 다른 학생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명으로 블로그를 만들어 한국 드라마 분석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는가?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텔링 구조 분석.
한국 드라마 OST의 감정 전달 기법.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적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드라마 업계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PD들과 작가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유익한 분석이네요. 우리도 이런 기법을 배우고 싶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유명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드라마를 기획 중인데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실전 기회가 왔습니다. 중소 제작사에서 웹드라마 제작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식 연출 기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 연구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스토리 구조, 편집 기법, 음향 효과, 배우 연기 지도까지. 한국에서 배운 모든 노하우를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6부작 웹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국 드라마 맞아?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연출이 완전 다르네. 훨씬 세련되고 몰입감 있어. OST도 대박이다. 드라마 끝나고도 계속 듣게 돼. 이 드라마의 성공으로 저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제작사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고 강연 제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한국 드라마를 연구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연출 기법을 개발했다고만 말해야 했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더 큰 성공이었습니다. 대형 제작사와 함께 만든 20부작 드라마가 중국 내에서 큰 화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중국에도 이런 드라마가 나왔네. 한국 드라마 부럽지 않다. 이런 퀄리티면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드라마는 동남아시아 몇 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로는 오랜만에 해외에서 주목받는 작품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방영된 후 현지 언론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중국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연출이 현대적이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정체성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 최대 영상 플랫폼인 아이치이에서 주최하는 미래 콘텐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포럼 당일 수백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화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1년 반 전 한국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갔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워서 중국 드라마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한국에서 배운 기법들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보신 성과들이 나온 것이죠.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특히 젊은 제작진들과 진보적인 업계 관계자들이 저를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제 연설은 중국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배워 중국 드라마를 혁신한 젊은 연구자.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기사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드라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기법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 제작사에서 한국식 제작 시스템을 도입했고
작가들도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앙드라마 교류연구소를 설립해서 두 나라의 드라마 발전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문한 중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10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연화록이라는 20부작 로맨스 드라마였는데 한국 드라마의 감정 표현 기법과 중국의 웅장한 스케일을 결합한 작품이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평가도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중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드라마가 나왔다. 한국 드라마의 섬세함과 중국의 웅장함이 만난 걸작. 지금 돌이켜보면 1년 반 전에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칭찬한다고 해서 중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베이징 영어학원에서 글로벌 콘텐츠 연출론이라는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성공 사례를 가르치면서 중국 드라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제작사와 함께 중국형 K-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감성을 중국의 스케일과 문화적 깊이에 접목시키는 시도들이죠. 가장 뿌듯한 것은 제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학생들이 점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 기법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미국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중국 드라마 업계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중국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겸손하게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려는 자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제작사에서는 한국 PD나 작가를 초청해서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연기 학원이나 제작 기법을 도입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중국 드라마에 대한 해외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드라마는 재미없다는 편견이 강했는데 최근 몇 작품들은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누차이니즈 드라머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존 중국 드라마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드라마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청년에서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연구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비판받고 공격받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 PD로 일하고 있는데 종종 중국 진출 관련해서 조언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가끔 베이징에 오실 때마다 만나서 학술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웨이 씨 덕분에 한중 문화 교류가 한층 깊어졌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가장 기쁜 것은 부모님께서 제 일을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참여한 드라마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화웨이야,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다. 중국 드라마가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야겠구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먼저 한중 공동 제작 드라마를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의 제작 기술과 중국의 자본,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적 매력을 결합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서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들의 콘텐츠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아시아 드라마의 시대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편견을 버리세요. 저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둘째, 겸손하게 배우세요.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셋째, 용기를 가지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비판받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입니다. 좋은 문화는 전 인류의 자산입니다. 국적이나 민족을 떠나서 우수한 것은 우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은 한국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문화적 자산이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1년 반 전 오만했던 중국 청년이 한국에서 겪은 이 경험담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가 서로 배우고 발전해서 세계 최고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날을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실된 마음으로 중한 문화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을 올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문한 중국 드라마 3편이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 진입했고 그중 1편은 무려 전 세계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 드라마의 르네상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중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몇몇 한국 방송사에서 중국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영하기도 했고 한중 공동 제작 드라마도 여러 편 성사되었습니다. 제가 설립한 중한 드라마 교류 연구소는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것은 제 학생들이 세계 각국으로 유학을 가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중국 드라마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문화의 진정한 힘은 포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할 때 더 큰 창조력이 발휘됩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갖춘 것. 이것이 바로 문화융합의 힘이었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변화와 성장이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갖춘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한중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